지금 이제 일본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미일 동맹 강화로 가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미일 동맹으로도 혹시 중국을 억제할 수 없다. 그때는 정말 일본이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정말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통일연구원 이기택 국제전략연구실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 군사력을 키워가는 일본, 외교적인 노력까지 안보력을 다 함께 키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시다 총리가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나온 결과물을 보면 이 방위협력, 뭔가 밑그림이 좀 큰 게 있는 게 아닌가, 동남아시아까지 다 아우르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일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물론 미일 동맹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라이크 마인드드라고 하죠. 같은 유사 입장국들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이 지금 일본의 안보 정책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일본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미국 다음에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 유럽 나토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지금 결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냐? 쿼드 국가죠. 호주, 인도. 근데 호주하고는 마음이 잘 맞는데 인도는 좀 중립 외교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아세안입니다. 근데 아세안 국가들도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좀 미묘한 입장이 있습니다. 안보적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느끼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보다 더 중국의 안보 위협을 더 느끼고 있는 국가가 최근에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게 이번에 여러 가지 그런 안보 협력이 나타났고요. 말레이시아는 필리핀보다는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일본 간의 공동 군사훈련에 합의할 정도로 이제 말레이시아도 이런 안보적인 협력을 일본과 함께 하려고 이번에 합의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필리핀이 참 궁금하긴 한데 원래는 필리핀이 그래도 친중 국가의 대표적인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전에 두테르테 대통령 때는 이제 좀 친중적으로 갔다가 작년 6월달에 마르코스로 이제 바뀌면서 지금은 중국의 위협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요. 최근에도 그 해상에서 충돌도 있었잖아요. 네. 그 함정 간의 충돌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더 느끼고 있고 일본 입장에서는 필리핀이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만에서의 충돌 혹은 해상 수송로 그 석유를 운송하는 해상 수송로의 요충지가 또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필리핀과의 안보 협력을 중시하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 일본, 필리핀 3자 간의 안보 협력도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안보 협력을 보면 이 정부 안보 능력 강화 지원 OSA, 일본에서 우호국한테 방위 장비를 공짜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죠. 이게 도대체 뭐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일본이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무기를 외국에 제공한다? 일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전까지는 능력 구축 지원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존에도 자위대가 이런 아세안 국가나 이런 개발도상국에다가 군사적인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비군사적이고 비전통적인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수의학 같은 거. 이번에 OSA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공격 무기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요. 네. 하지만 군사적으로 필요한 그런 무기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첫 대상 국가가 바로 필리핀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확대도 될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지금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국가들로 지금 확대하겠다고 표명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몽골까지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아무래도 중국의 위협을 보다 더 절실히 느끼는 국가들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아세안에서도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중국하고 남중국해에서 이제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국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OSA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반대로 이제
지금 현재 마르코스 정권의 두테르테 딸도 참여해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필리핀이든 뭐 아니면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든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워낙 중국에 의존한 나라들이 많은데 이런 나라한테 이 무상으로 무기를 지원해 줬다가 반대로 편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일본하고 또는 미국하고 계속 좋은 관계로 영원히 있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세안 국가들도 어느 한 편을 드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세안 국가들이 그 아세안 회의나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을 때 이 아세안 국가들이 나름대로 성명을 발표했을 때 내용이 뭐가 있냐면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아세안이 중심이 돼서 여기에 대응해 나가겠다. 아세안 국가들에 따라서 안보적 위협을 느끼는 그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중국에 군사적으로는 강경하게 나가겠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중국과 경제적으로는 또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잘 뭐 그들 국가를 나름대로 조절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본 또 상황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은 사실상 완벽한 고립주의였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지금 현재 행보를 보면 갑자기 동남아시아 국가를 넘어서 세계를 다시 또 이렇게 상대로 외교전이나 심지어 군사 문제까지 이렇게 개입하는 거 보면 뭔가 일본이 옛날처럼 뭔가 외교적으로 좀 대국화하고 뭐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외교적으로 글로벌 외교를 확대하려는 건 확실히 있습니다. 이것도 아베 총리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내세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아시잖아요. 네. 지구의를 이렇게 바라보는, 부감한다는 게 바라본다는 뜻인데 부감하는, 바라보는 외교를 하겠다는 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일본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일본의 국제적 공헌 확대입니다. 그래서 도입한 용어가 뭐였냐면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용어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평화주의는 진보 쪽에서 쓰는 단어인데 아베와 같은 보수 쪽에서 적극적 평화주의, 즉 무엇이냐, 국제적인 활동에 일본이 군사적 역할을 포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것이 세계 평화에 공헌한다라는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적적 평화주의, 그다음에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이런 아베 외교 전통이 지금 기시다 외교에서도 그대로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미국의 전략적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일본도 자신만의 어떤 전략을 계속해서 갖고 가는 건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게 있는데요. 일본 나름대로의 전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게 누구냐면 역설적으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미국을 우선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동맹국들이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쪽에도 노력을 하지만 미국이 혹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혹시 철수를 했을 때 일본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랬을 때는 다른 국가들하고의 관계, 즉 안보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2012년도에 국가안보 전략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와의 관계도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아세안 국가, 그다음에 저쪽 태평양 도서국이라고 하는 작은 국가들까지도 지금 외교적인 영향력 확대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본이 일종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대국화 이런 목표가 있는가? 이렇게 또 의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과연 패권을 추구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패권까지는 추구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패권을 추구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제한들이 뭐 인구 구조라든가 경제력이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는 일본이 군사적으로는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영향력,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제기구의 이런 수장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일본도 이제 대응해서 일본의 어떤 인력들을 이제 국제기구에도 많이 파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ODA라고 하는 정부개발 원조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국가들을 계속해서 일본의 외교적 영향력 하에 두겠다 정도까지의 저는 뭐 패권이라면 패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일본이 지금 현재 전방위적으로 안보 협력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안보 협력 대상 중에서도 일본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떤 순서일까요? 당연히 미국이죠. 네. 네, 미국이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이 어디였냐면 2018년도에 안보적으로 봤을 때 방위백서를 보면 미일 동맹 다음에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방위백서부터 한일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서가 미일 동맹 다음에 호주, 인도, 아세안, 한국, 영국, 프랑스였습니다. 네. 그게 2022년까지 그랬다가요. 올해 2023년에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미일 동맹 다음에 호주, 인도, 쿼드 국가는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네. 유럽을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시하는 국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아세안보다도 이제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최근에 한일 관계 개선과 더불어서 이제 한국을 어느 정도 중시하겠다.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중요시하는 국가로 이제 생각을 조금 한일 관계가 나빴을 때보다는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좀 순위에 올라간 것보다도 유럽도 좀 눈에 띄는데 유럽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뭐 또 국제 정세 변화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아마도 봐야죠.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유럽하고의 협력,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장 우려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 유럽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일본이 같이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중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이제 같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 최근에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한일 관계 개선 속에서 과연 전략적 목표 안에 한국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우리가 이제 식민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일본이 안보나 군사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솔직히 있습니다. 일본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냉전 시기부터 그렇게 왔습니다.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일본을 개입시키려고 했던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69년도에 닉슨 사또 정상회의에서 이제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오키나와를 이제 미국이 일본에 반환하는 게 있었고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것이 한국 조항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안전은 일본에 있어 기묘하다, 중요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일본이 한반도, 한국의 안보에 관여할 수 있도록 선언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마지못해서 한 거였고요. 그 이후에는 이 한국 조항도 계속 거의 형해화되어 갔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한반도에서 분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데 단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일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일본이 최고로 추구하는 미일 동맹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미국이 요청을 한다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평화헌법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후방 지원 역할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자위대가 뭐 한반도에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후방 지원 역할에 전념할 것 같습니다. 기시다 정부 들어서서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좀 더 북한이 접근하려는 뭐 노력들 같은 게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전임 아베 총리가 때부터 북일 관계를 개선 혹은 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북일 관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인 납치자 문제입니다. 아베 총리도 사실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이제 제기하면서 인기가 높아졌고 총리가 됐었고요. 아베 총리가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래서 조건 없다라는 건 이제 그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 기시다 총리도 조건 없이 만나겠다라고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하나 더 발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자기 산하에 고위급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북한에다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사를 파견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언론 보도에서는 북일 간에 이제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에서 도시에서 만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기시다 총리가 얘기한 특사 파견까지는 합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일본이 이제 군사 대국화 한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는 옆 나라가 강해지거나 아니면 군비 확장하는 거 절대 이게 그냥 쉽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일본도 최근에 우리의 뭐 방산 수출이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떤 국가가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갖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을까? 우리 국제 정치의 한 이론 중에 구성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일본도 우리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일본이라면 그들의 군사력이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속에서 오히려 일본의 그런 군사력 확대나 이런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막의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탄산음료 있으면 병뚜껑이 이렇게 분출되는 걸 막지 않습니까? 냉전 시기에 일본이 군국주의, 군사대국화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주일무군이었다고 키신저 옛날 박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내에서도 일본의 군사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한미일 안보 체제 내에서 한미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북한의 어떤 유사시나 이럴 때 사전에 솔직하게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일본의 행동 반경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 동안의 역사를 보면 또 이렇게 역사학자분 중에는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한번 어떤 나라하고 좀 친선 관계를 맺으면 일종의 끝까지 뭐 4대 교류를 하든 끝까지 갔는데, 일본은 뜨는 새로운 패권이 있으면 거기 싹싹 이렇게 옮겨 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패권이 변화하면 가장 먼저 변화할 나라 중에 하나고, 우리는 무조건 과거에 하던 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렇다. 일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하고 영원히 친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견해, 좀 더 긴 견해에서 일본 역사를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견해에 동의하는 건 있어요. 네, 그래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본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미일 동맹 강화로 가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미일 동맹으로도 혹시 중국을 억제할 수 없다. 그때는 정말 일본이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정말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중국으로 바꿔 타는 거죠. 네. 중국의 패권이 되면 중국으로 바꿔 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길은 일본이 스스로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핵무장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정말 군사력 확대를 통해서, 이때는 미일 동맹도 필요 없는 거죠. 이래서 정말 자주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지금도 일본의 가장 극우적인 사람들은 미일 동맹도 필요 없고 일본은 핵무장을 통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30년대 군국주의 시절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길을 주장하는 지금 생각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그런 두 가지의 길보다는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억제하겠다. 이것이 지금의 가장 현실주의적인 노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미국이 훨씬 네. 세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현재 아직까지는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역사학자 분들이 보신 것처럼 또 비슷하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언제나 유연하게 대응해왔다. 이거는 맞다. 이렇게 보시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까운 시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진짜 가까이 있는데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아시아 태평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통일연구원 이기태 국제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종원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